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7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자력 테마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현대건설 위주로의 상승이 좀 이어졌는데요. 종가는 사실 크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사실 증시를 보면 코스피는 2.5% 올라갔고 코스닥도 2.2% 올라가면서 상당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원자력 관련된 테마는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조금 실망스러운 움직임이었지만 확실히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조금 더 기다려볼 만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 5,60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1,000억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고 코스피가 드디어 4,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강한 상승은 특정한 이제 테마 위주로의 상승이 대부분이었고요. 사실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두 종목을 합쳐도 이제 시가총액이 1,000조 가까이가 되는데 오늘도 두 종목이 평균 3% 이상 상승을 함으로써 코스피에 대한 상승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선박 관련 종목들, 이번에 에이펙 관련해서 원전도 관련이 있었지만 선박에 대한 그런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 부분들이 상당히 또 기대감이 커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는 지금 저점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이대로면 이제 꽤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법도 한데 계속 밀어 올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와서는 이 조정을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그만큼 이제 제조업에 대한 붐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많은 투자금이 이제 들어옴으로써 제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이런 이제 투자 버블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버블과도 이제 이 분위기가 일치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고금리에서 서서히 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오는데요. 보통은 이제 금리를 떨어뜨렸을 때 경제 위기가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고금리를 이제 정말 한계까지 밀어붙였다가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그 시그널이 고용지표가 많이 악화된 시기에서 그게 이제 터지기 시작했을 때를 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을 만큼 여전히 이제 일부분에서는 이 유동성 자금이 관측이 되는 모습이고요. 특정 부분 이제 고용지표라든지 그런 지역 은행들이 조금 이제 잠깐의 자금 마름 현상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대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증시가 떨어진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을 만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이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이 상승은 반도체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었다면 이제는 그 반도체 종목이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했던 다른 테마들도 관심을 좀 받을 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틀 정도 해서 1조 가까이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갑니다. 금융 투자가 상당히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금융 투자 같은 이런 많은 매수들은 뭔가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금방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실 크게 생각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정책이 진행되지만 증시를 흔들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일본도 금리 동결이 유력하고 미국도 금리 인하가 유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 범위 안에서 이 금리 정책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많은 기업들과 그런 많은 은행들이 이 AI에 대한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투자금들이 에이펙에서 또 이제 어떻게 협약이 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투자가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증시도 그렇고 사실 경제 규모나 그런 전체적인 유동성에 대한 크기를 본다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간 이제 한국이 좀 많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그 외에 나스닥이라든지 혹은 이제 니케이라든지
이런 지수들은 매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유동성 자금이 한국에도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해종합도 지금 4,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강세장이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 지금 2016년, 15년 이후에 사실 증시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금 이러한 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화폐 가치가 확실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말은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자산이 부풀려지는 만큼 그 자산을 매각했을 때 또 자금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 자금들이 또 시장에 풀리게 되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 물가에 대한 상승과 결국에는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제치고 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시가 지금 호황기에 들어왔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빅 사이클에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되죠. 계속 이렇게 이끌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435원입니다. 4.7원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원달러 환율 지금 이쯤 와서 이제 조금 멈췄는데요.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이번 미국 금리 발표 이후에 하락이 시작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미국의 금리 발표 이후에 사실 오히려 떨어질 것 같던 환율이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우리에게 지금 기다려지는 소식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달러 현금이 어떤 식으로 미국에 투자가 되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보유고는 보유고인데, 그러면 1년 동안 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달러에 대한 유입이 얼마나 되어서 위출에 대해서 얼마나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텐데요. 자, 이제는 달러가 점점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대응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스와프도 고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최대한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한 장치를 좀 해놔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공장들이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달러 수입을 얻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달러가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머물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달러에 대한 유입 자체가 이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쟁점이 아직도 이견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경주에 이제 오는 동안 이제 그런 신중 모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방식과 투자 금액, 그 다음에 손실 부담,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이 전부 난항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다른 세부안을 수정해서 그 대안을 이제 가지고 계속 미국을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29일 정상회담에 이게 타결이 될지는 불투명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에 반대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24일 워싱턴에서 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한국과의 협상 타결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들이 준비가 되면 나도 준비가 됐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뜻이 사실 이제 본인들의 페이스에 맞게 우리가 상대방의 동의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와 어떻게 협상이 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큰 틀에 이제 안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마스가, 그 다음에 마누가, 그리고 이제 한국의 핵 원자력 협정, 그런 그 이외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바이오 투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은 다 짜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누가 이제 어떻게 배분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이 합의가 아직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자 문제와 관세 격차에 대한 그런 이 난제도 있기 때문에 이
한순간에 또 이렇게 타결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직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만큼 이번 주에 조금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 무조건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합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큰 틀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오픈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에펙에서는 여러 기업들과 국가들이 모인 상황에서 그런 큰 틀의 이 트럼프의 이 의도대로 또 합의가 어느 정도 오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합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이제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정말 잘 올라가는데 그간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원자력 관련 종목들,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고점 위치에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은 조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1,000원 올라서 1.2% 정도 반등했고요. 81,9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8만원 유지해줬고 이제는 조금 더 올라가면 또 한 번 고점을 갱신하는 상황이 될 건데요. 오늘 조금 더 강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사실 이제 조선 테마라든지 반도체 테마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누가에 대한 프로젝트가 언급되긴 했지만 저렇게 이제 아직까지 관세 협상에 대한 난항에 의해서 이런 이제 핵 협정에 대한 합의가 조금 불확실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흔들기에 딱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더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을 갱신해서 올라가는 분위기이고요. 2007년의 그래프와 상당히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10만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어떤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져갈 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연일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0월 16일부터 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에너빌리티의 매도 포지션을 하루도 빠짐없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53만 주까지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좀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합쳐보면 사실 하루 이틀 정도 매수했던 것을 뱉어내는 격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이렇게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바짝 매도한 이후에는 24일 그리고 오늘도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외에도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 투자자가 골고루 좀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오늘 주인공도 이제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이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75,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하락폭에 대한 대부분을 지금 회복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주가가 좀 눌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갭을 유지를 해준 상황에서 주가가 마무리되었고요. 3% 정도 반등하긴 했지만 뭐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눌러진 상황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아서 뭐 시간을 끌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저는 가능성을 보았고요. 현대건설 이제는 내부적인 리스크보다 건설에 대한 리스크보다도 이 원전에 대한 건설 그건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가능성으로 이제 주가가 초점이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참 이렇게 보면 별거 없죠. 이 주가가 떨어지는 데는 거의 뭐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주가를 떨어뜨리고 주가를 회복시키는 데는 이틀이면 이렇게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들이 확실한 이제 소스가 있고 향후 이제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론적으로는 보여지는 거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대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문구름 돌파해서 진행되었고요. 현대건설은 이제 8만원 회복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원전 테마가 힘을 받을 때 강하게 치고 나갈 거고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시간을 좀 더 끌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주가에 대한 상승분에 있어서 많은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150만 주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그 물량을 받았습니다.
여기금 투자자가 30만 주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매수 물량을 차지했는데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이 원전 테마에 조금 매도로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도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전기술이고요. 1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큰 움직임 없었고 고점 부근에서 그대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거래량도 좀 부족했고요. 큰 움직임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매도 조금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좀 매수해서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SNT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1선 근처에서 주가에 대한 이 횡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21선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수렴 구간 만들고 돌파 구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상승으로 보면은 6일 정도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이제 야금야금 반등을 해 가고 있고요. 5만원 초반까지 올라왔고, 외국인 투자자 12,000주 매수, 기관 투자자는 5,000주 매도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BHI도 힘을 못 쓰고 있죠. 계속 이제 매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그래서 비슷한 구간에서 지루하게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 지루함을 이겨냈을 때에 대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그 지루함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이틀 만에 오히려 고점 돌파하는 상황, 그때도 보았듯이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력이고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시장에는 소스가 뿌려져 있고 그 소스가 이제는 투자에 대한 이 테마로 다시금 주목을 받을 때 힘을 받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 여전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BHI에서 매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원전 테마에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33,000주 매도했습니다. 성원밴드는 550원 정도 올라서 1.2% 올라갔고요. 오늘 이제 조금씩 이제 밀어 올리고 있죠. 지저분하게 좀 흘러갑니다.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변화 없었고요. 조선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성원밴드는 상대적으로는 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16,000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5,000주 매수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선박이 특히 삼성중공업 위주로 해서 많이 올랐는데요. 대부분 이제 5% 이상 올라갔습니다. 사실 성광밴드와 태웅도 선박 종목에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좀 힘을 받을 만한데요. 그렇지 못했고요. 태웅도 오늘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31,000원, 250원 정도 올라서 0.8% 반등했고요. 이 바닥 라인 근처에서 계속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림 좋게는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약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진행되었습니다.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원전 테마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는 110원 정도 올라서 오늘 16,930원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조금씩 이제 17,000원 부근에서 윗꼬리를 달거나 조금 눌러지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21선 살려주면서 추세 그대로 이어갑니다. 원전 테마 중에서도 상승폭이 가장 크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4,000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34,000주 매수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보선파워텍도 오늘 2% 정도 하락했고요. 계단식의 흐름은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 큰 의미 없기 때문에 넘어가 있습니다. 21선 살려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매도하고 있지만 이 자체도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기술이죠. 우리 기술은 3.6% 올랐고요. 서서 이제 이렇게 수렴 구간을 이어가면서 이제 위로 계속 도전을 합니다. 비슷한 구간의 저항을 똑같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 이제 뚫렸을 때가 힘을 받는 상황이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 이틀 정도 많은 매수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240만 주 매수해주면서 진행되었고요. 우리 기술과 이제 이 우진에 대한 차트가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터치를 하던 그 구간이 뚫렸을 때 이렇게 한순간에 올라가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기술도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원전 테마가 다시 힘을 받았을 때 저런 식의 폭발적인 움직임이 기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사실 주가 오늘 큰 움직임 없었고 코스피 상승분에 대비해서 최근에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미국에 대한 에너지 이슈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 에너지 이슈는 AI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안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물 보듯 뻔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은 미국은 한국을 필요할 수밖에 없고
민간 기업들 간의 협력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츠증권도 현대건설에 대해서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원전 시장은 이제 시작이고 장기적으로 원전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메리츠증권이 현대건설에 대해서 3분기, 4분기 실적 리스크와 원전 모멘텀이 뒤섞이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전의 영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보았듯이 미국 페르미와 대형 원전 4개에 대한 피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꽤 크죠. 그래서 피드 계약이 사실 항상 본 계약, EPC 계약으로 가진 않지만 이번에는 EPC에 대한 전환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현대건설은 이미 유럽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직접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그 기반으로 해서 미국 대형 원전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현대건설을 제외하면 사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설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건설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EPC까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았을 때 현대건설이 향후 이제 원전 건설의 프로젝트 개수만 하더라도 단기간에 10개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상당히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딱 하나 이제 건설에 대한 원가와 그런 이제 이 건설에 대한 비용을 좀 잘 관리를 해서 이번처럼 이제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이슈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모멘텀은 확실히 강해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치는 확실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플로리다라든지 윌리엄 스테이트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에서 지금 AP1000에 대한 모델을 건설하는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현대건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특히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에 대한 그런 협력의 상징성으로 현대건설이 지정됨으로써 향후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 조치에 전력 인프라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원전과 ESS 폭넓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전력 관련 종목이라면 모두 다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지금 이미 원자력템도 한번 1차 상승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로 그 상승분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조용하다가 최근에 2배 가까이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전력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정부 간의 그런 돈풀기를 통해서 투자를 유도하기보다는 기업들 간에 쌓아놨던 많은 투자금들을 시장에 쏟아부음으로써 그런 이제 투자를 유도하고 실제로 투자를 이행하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런 상황이 생긴 이유가 기술 패권 다툼입니다. 서로의 이 기술의 개발을 더 빠르게, 그리고 기술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투자가 이렇게 많은 기업들과 많은 이 은행들이 그 기술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가 되었고요. 특히 AI라고 하는 것이 투자에 대한 촉진을 만들었죠. 이 개발에 대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시간 싸움에 있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연결 신속화를 추진하는 만큼 전력 인프라가 중요하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서진시스템 뭐 이렇게 쭉 꼽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만 지금 제가 우진엔텍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뭐 그 외에도 그 밑에 있는 각종 기자재 기업들, 그런 인프라 기업들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언급되는 대장주들이 먼저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 주가가 좀 올라갔다 싶으면 이제 2번째, 3번째 기업들이 서서히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진행될 거다. 자, 그래서 향후 이렇게 원전에 대한 움직임, 이 2차 전지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MR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SMR이 이제 재생에너지 한계를 넘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SMR에 대한 시장이 그로스 리서치에 의하면 이제 점점 올라가서 2023년 대비해서 2034년에 시장이 거의 3배 가까이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기술이 지금 이 개발하고 있는 ISMR에 대한 구조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 계속 SMR이 시장이 커지고 활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SMR은 단순히 전력 생산 외에도 해수 담수화라든지 수소 생산, 지역 난방,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에너지의 플랜트로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듈 자체로 이제 자체 이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대형 플랜트의 전력 공급으로 또 생산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계속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출력 조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에너지 수급이 SMR로 인해서 이제 점점 그런 전력에 대한 안정성을 또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선택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그 다음에 그런 이 많은 리포트들이 또 SMR을 공격하면서 진행되었지만 결국에는 또 SMR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투자금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건데 홀텍사, 웨스팅하우스, 뉴스케일 등 주요 기업들이 2025년에서 2026년 본격적인 프로젝트 착공을 예고하면서 다시금 기대감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경수로가 아니라 뭐 용융염이라든지 고온가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활용해서 각각의 SMR 모델들이 개발될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모델들을 이제는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공정을 간략화해서 그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분말 소재 기술이라든지 전자빔 용접, 내외면 더치움 용접 뭐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2년 정도 걸리는 것을 이제 3개월 만에 단축하겠다라는 목표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3개월이면 이제 뚝딱뚝딱 만드는 거죠. 1년의 캐파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1년에 60개 만들 수 있는 거를 이제는 3개월로 대폭 줄이게 되었을 때는 뭐 100개 이상 만들 수 있죠. 120개, 180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시장에 대한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렇게 그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주목해 볼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원전에 대한 투자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이 많은 원전들이 지금 건설되거나 건설이 완료되어서 운영 중이고요. 58개가 지금 완료되어서 운영 중이고 33개가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다 지어지면 이제 91개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원전이 건설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밀집도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어서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만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우리 중국에 대한 그런 이 넓은 면적을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고요.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많은 도시들이 해안가에 대도시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땅이 넓다고 해서 원전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짓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또 소형 원자로까지 건설을 함으로써 이제는 중국은 소형 원전 기술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상황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자체가 11차 정기본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12차에서 한 번에 뒤집는 것 그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좀 이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필요성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시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 AI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 원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또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되는데 브라질은 히토리를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원전 기술을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이 서서히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런 이제 조금 이제 최근에 신흥도상국 이런 신흥국들을 계속 상대로 해서 원전을 공급함으로써 본인들에 대한 뭐 자원 투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득들을 챙겨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패권을 다시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한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트럼프가 국내 조선소 방문에 가능성이 있어서 최근에 조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크고요. 삼성중공업이 오늘 17% 올라간 만큼 상당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만우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이러한 이 조선 혹은 그런 이제 에너지 기자재 기업들을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뭐 태용이라든지 이런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국내에 이제 풍력 발전 이 시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 입찰 10년 로드맵이 나오기 때문에 올 연말 풍력 발전 종합 계획에 포함이 되고요. 공급망 기업 불확실성의 해소가 기여될 거고, 이제는 인프라 계획이 발표가 될 거다. 정부가 최대 2035년까지 풍력 발전 입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풍력 공급망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거다. 그래서 최소 2030년, 길게는 2035년까지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올 연말에 발표하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풍력 터빈은 두산에너빌리티, 유니슨, 풍력 타워는 뭐 CS 윈드, 뭐 세아제강, 하부 구조물은 마찬가지, CS 윈드 뭐 이런 기업들과 이제 태용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이 공급사로서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산 이 값싼 해상 풍력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제는 산업에 대한 그런 이 안보 차원에서도,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 실적과 그다음에 기업들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이 기자재를 쓰는 것이 좀 강제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도 그런 움직임이고요. 중국산 값싼 이 제품을 쓰면 좋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요. 이제는 대형 풍력이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대형 풍력을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일본 신임 총리도 이제 원자력에 대한 중심의 그런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40년까지 20%까지 올린다라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GE 히타치사로 해서 미국과 이미 그런 SMR 관련해서 기술을 주요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캐나다의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SMR 프로젝트가 들어갔죠. 그래서 4개 정도 짓는 프로젝트고요. 향후 이제 유럽 내에서도 이 모델을 많이 사용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미국과 본격적으로 이 원전 관련된 협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요. 우리나라가 뜸을 들이면 들일수록 점점 그 기회는 일본 쪽과 그런 다른 제조업의 기업들로, 국가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기술 개발에 뒤처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잘 잡아서 좀 위윈하는 전략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